8장 엄마의 정신질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바로 그때가 제가 일에만 몰두하게 된 그 시점이에요. 항상 좋은 일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그나마 일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릭과 결혼을 했고 전 결혼을 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전보다 더 쓰라린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보호맨 박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덕분에 이제서야 알 수 없었던 두려움의 정체를 조금씩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내 인생을 조종해 왔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놀랄만한 안도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나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점이 그러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도대체 엄마가 왜 그토록 나를 위협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나에 대한 그 증오의 기원을 알아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물론 엄마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끔찍한 학대와 폭력이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었다. 보호맨 선생님, 한번 네브래스카에 가서 친척분들을 만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호맨 박사는 내 생각을 괜찮게 여기는 것 같았다. 릭은 내가 무엇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둘 사이에는 무관심과 증오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우리 둘을 위해서 내가 네브래스카에 가는 것도 괜찮아 보였다. 나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 네브래스카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할아버지며 진 이모와 들로레스 이모, 그리고 다른 이모들과 사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오래된 이야기라 그런지 할아버지의 횡설수설하시는 말씀을 다 정리하기가 만만치는 않았다. 모든 가족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다들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슬퍼한다는 것이었다. 엄마의 일은 모두에게 정말 지나칠 수 없는 비극이었다. 나는 내가 거기에 간 이유를 굳이 밝히려 하지 않았다. 엄마한테 받은 온갖 상처를 치유하고자 왔다고, 또 조각난 내 삶을 맞추기 위해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해 다른 친척들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정신과 의사니 미치광이 같은 말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나 역시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종종 내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곤 했었다. 유일한 내 바람이라고 하면 그저 이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을 뿐이었다. 다른 가족들에게 내가 겪은 아픔이며 문제들을 털어놓는 것은 결국 문제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여지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아낸다 해도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일주일간 친척들을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끝에 나는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었다. 비록 어렸을 적에는 난폭하지 않았다 해도 뭔가 충격에 의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엄마는 세 딸 중에서 두 번째 딸로 출생했다. 그때 이름이 버지니아 캠벨이었다. 집안에서 버지니아의 위치라고는 언니와 동생에게 이리저리 빼앗기는 전형적인 둘째 딸에 불과했다. 버지니아는 예쁘고 인기가 많았지만 고집이 세고 게으르기도 했다. 또 그녀의 따뜻하고 발랄한 성격은 다른 사람들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지만 유독 집에서만큼은 무정하고 쌀쌀맞았다. 경제공황이 들이닥치자 모두 생계를 걱정하느라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녀의 비뚤어진 성격과 고집은 점점 더 제멋대로가 되어버렸다. 11살이 될 무렵 버지니아는 임신 9개월째인 그녀의 엄마와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엄마는 버지니아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갖은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버지니아는 억울하다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그리고 엄마의 등 뒤에다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버지니아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속으로 엄마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있어서 엄마에게 해산 진통이 왔고 결국 그녀의 엄마는 해산 중에 뱃속의 대화와 함께 그대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보통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버지니아도 엄마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아울러 그녀는 엄마의 죽음이 자신에 대한 처벌이자 거부라고 믿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은 결국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엄마의 죽음은 그녀의 아빠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세 딸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아빠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아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친지들의 손에 맡겨졌다. 이 때문에 버지니아는 더욱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는 경제공황 때였기 때문에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만 가중시킬 뿐 그다지 달갑지 않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버지니아는 친척들이 자기를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보다는 아무래도 친자녀들에게 더 애정을 주고 먹을 것도 더 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버지니아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쌓이게 된 것이었다.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다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 집은 꽤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 집의 딸들은 매력적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버지니아는 묘한 경쟁심이 생겨 집안의 다른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버지니아가 그 가족들을 진정으로 가까이 느끼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그 집안의 아버지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아무도 자살의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버지니아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레 단정을 지었다. 우리 집안의 모든 죽음은 다 나 때문이야. 언젠가 엄마가 나에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야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점점 버지니아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과 또 그 당시에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표현해낼 수도 없어서 현실에 대한 거부가 아예 그녀의 내면에 뿌리를 내려버리고 만 것이었다.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자신들의 일로 바쁘고 힘들었으며 아무도 그녀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고 실제하지 않는 자신의 세상에서만큼은 그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었다. 거기에서 자기는 아무런 흠도 결점도 없고 다만 부당하게 박해받을 뿐이었다. 날마다 직면해야 하는 무거운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결점의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게 된 것이었다. 10대의 마지막 시절에 버지니아는 송홍열이라는 목의 통증과 함께 고열이 나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며 살같이 빨갛게 타는 전염병의 한 가지를 심하게 알아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갔었다.
그런데 병을 앓고 나자 그제야 다른 가족들이 그녀가 정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서적인 불안이 점점 밖으로 드러났고 양분된 성격은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 조그만한 도시를 떠나 대학에 들어가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었고 또 외할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절망은 그녀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고 그녀의 정서 상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엄마도 어릴 적에 몇 번 광에 갇힌 적이 있었다. 엄마의 잘못에 대한 외할아버지의 벌이었다. 그런데 아주 잠깐 갇혀 있는데도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울부짖었다고 했다. 엄마가 진 이모와 들로레스 이모를 질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실 엄마가 나한테도 이모들이 엄마보다 얼마나 나은 대우를 받았는지 모른다며 하소연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진 이모에게 더욱 잔혹하게 굴었는데 자주 진 이모를 광에다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엄마가 무척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엄마는 미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긍휼과 보살핌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다. 엄마는 다만 엄마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에 희생당한 한 마리 희생양에 불과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로서는 엄마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가 나를 광에 가두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과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외할아버지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되는 이모들에게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와 적개심을 품었다. 엄마의 마음은 늘 잠재된 적개심으로 가득했고 진 이모를 그러한 분노를 터뜨리는 유일한 분출구로 삼았다. 그리고 그 분출구는 나중에 아빠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정서 상태가 꽤 불안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얼마나 심한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엄마에게서 정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엄마의 기괴한 행동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질환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엄마에게서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가 언제였냐고 물었다. 대답들은 가지각색이었다. 진 이모는 성홍열을 앓고 난 10대 후반쯤이라고 말했고 들로레스 이모는 원래부터 늘 그랬다고 일축해 버렸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끝내 말꼬리를 흐렸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네 엄마는 좀 달랐어. 얼마나 특이한지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었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레브레스카를 떠나기 전날 나는 침대에 누워 이제까지 들어온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았다. 그리고 아빠와 아주 가끔씩 나누었던 대화들도 떠올렸다. 언젠가 엄마가 깨어나기 전에 아빠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처음으로 엄마한테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언제였어요, 아빠? 신혼여행에서였지. 갑자기 누가 쫓아오고 있다면서 우리가 예약한 호텔 말고 다른 데로 가자는 것이었어. 결국 4군데쯤 돌아다니다가 결국 짐을 풀었지. 하지만 뒤를 돌아보아도 우리를 뒤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지. 아빠의 대답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엄마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지 이성적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랬다.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 그래서 그 모든 행동들을 못 본 척 지나쳐 왔었던 것이었다. 불을 끄고 이불을 턱끝까지 덮어 올리다가 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엄마에 대해서 사실 어떤 것도 명쾌한 답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였다. 태어날 때 뭔가 약물이 비정상적으로 투입된 것일까? 어릴 적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자라서 정서적인 장애가 된 것일까? 아니면 고열로 시달릴 때에 뇌의 손상이 간 것은 아닐까? 10대 시절에 벌써 정서적인 질환의 징후들이 나타났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긴 한 것인가? 분명한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엄마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내 마음에 고통만을 더해줄 뿐이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변화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가 왜 그랬는지, 또 어떤 행동들을 했을지는 알 것 같아. 또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의 상처와 아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걸? 나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프기도 하고 또 여전히 과거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만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것 같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지난 몇 달 동안에 품었던 소망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베개 얼굴을 파묻고 절망감에 흐느꼈다. 도대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